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 8명 가운데 7명이 다음 주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합니다. 국회에선 해당 법관들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성범죄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한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 간 거리를 24시간 파악하는 실시간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내일부터 운영됩니다.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21일부터 시행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독소 조항이 있었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안 속에 지사직을 연명하기 싫다며 대법원에 조속한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와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2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판사 8명 가운데 7명이 다음 주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합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건 아니지만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장석에 앉아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이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재판 복귀를 규탄하며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먼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현직 판사들에 대한 잇따른 법원 무죄 판결을 강한 어조로 성토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정은호 게이트 사건 영장 유출 등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신광열, 조희연, 성창호 현직 부장판사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역시 지난 1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개입한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애초 그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사유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히 재판에 개입한 건 위헌적 행위지만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재판부 법리 판단에 거듭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개정하는 동안 사법개혁의 또 다른 축인 법원개혁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판사 8명 가운데 7명의 법관을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시킵니다. 대법원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전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좀 경고를 하고 사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사법농단 관여된 법관들의 재판 복귀를 비판하고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검찰 기소 당시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법관이 다른 한편으로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사법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에게 사법연구를 명한 바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뭐냐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이들은 나아가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조차 위헌적 행위임을 명시한 만큼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헌적 재판 개입은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재판 개입 사건 1심 판결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법관 탄핵입니다. 헌법 위반은 명백한 법관의 탄핵 사유인 만큼 국회에는 재판 개입과 사법농단으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서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민변은 법관 탄핵과 더불어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도 국회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판 거래의 당사자가 된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해 주시기.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난과 반발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를 다시 하지 않는 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판사들이 재판장석에 앉는 모습은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연루 유무죄를 떠나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일을 본업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특정 법을 지칭해 문제의 법을 바로 잡겠다는 다소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여야 의원들이 언급한 문제의 법, 이게 뭔가요? 법률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네. 보도해드렸던 소리 소문 없이 국회 문턱을 넘은 산업기술의 이제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네. 이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단 한 명의 이제 의원 반대도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는데요. 네. 개정안은 지난 2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네. 소속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오늘 이제 오전에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에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조항이 숨어 있었다. 네. 해당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네. 이들 의원들은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던 점을 반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조항, 이게 뭐라는 건가요? 문제 조항은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2와 14조 8입니다. 네. 두 신설 조항에 따라서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입증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작업환경 보고서 등 입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는 지적인데요. 네. 신설된 제9조의 2는 공공기관은 국가 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국가 핵심 기술과의 관련성 하나만으로 모든 정보가 은폐될 수 있도록 했다. 그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지적인데요. 이 조항은 이제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다른 네.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까지 산업기술 유출 행위로 보고 이제 처벌한다 이런 규정인데요. 네. 이에 사람의 이제 생명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제 사업장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네.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사업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 신설 조항으로 이제 앞으로는 내부 제보나 공익 폭로 등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조항들 또한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앞서 이들 의원들이 법안에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조항이 숨겨져 있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조항인데 애초 그러면 국회 본회의를 어떻게 단 한 명 반대도 없이 통과를 한 건가요? 한마디로 이제 삼성 작업에 당했다라는 게 이제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자기 반성이자 고백인데요. 네. 이제 새로 생긴 조항들이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했던 주장들과 내용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네.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작성됐던 문서나 관련 회의록 곳곳에도 삼성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 해당 법안 개정안이 통과가 되자 네. 이제 삼성이 진행 중이던 이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네. 보고서 공개 논란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주장했다고 이들은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 참가 의원들은 이제 이 법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도하여 만들어졌다면서도 네. 이제 하지만 법안 심사와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치명적인 독소 조항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네. 자신들도 이제 피할 수 없다라는 자아 비판도 내놨습니다. 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네. 의원들의 설명입니다. 이들 14명 의원들이 사이로 총선에서 살아 돌아와서 법을 바꾸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범죄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한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 파악하는 실시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내일부터 운영됩니다. 이 소식은 윤현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무부가 새로 실시하는 실시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그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자 보호 장치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여기에 상호 간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관제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으로 관제 시스템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근 거리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요원에게 알려주고 관제요원은 상호 간의 거리가 위험 반경 내로 좁혀지면 즉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전화 등으로 통보합니다. 이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더 이상의 접근을 제지하는 식으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집니다. 그간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등 주생활 근거지내 일정 반경을 접근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외출 등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 상호 간의 근접 여부를 알 수 없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 시스템에 대해 장소 중심의 피해자 보호 방식이 사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장치 휴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급을 확대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윤현서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안 속에 지사직을 연명하긴 싫다며 자신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빨리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변호사님, 이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2018년에 6.13 네.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네.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항소심에서 지난해 9월 6일 선고가 됐었는데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이제 허위 사실 공표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네. 무효가 되는데요. 네. 이제 이 지사는 당연히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아직까지 선고가 안 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지난해 11월 1일에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네. 대법원에 했는데요. 네. 이제 어떤 점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냐면 네네. 제청 신청을 했냐면 네.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네. 허위사실 공표죄의 네. 공표와 관련된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383조의 상고와 관련한 조항 두 네. 가지를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네. 요지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허위사실을 이제 처벌하는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그다음에 뭐 소지하고 있는 자 등을 처벌하는데 네. 요 행위 태양이 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공표라는 표현 등이 불분명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형사소송법은 상고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 부당 등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상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양형을 다투는 점에 대해서도 상고 이유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걸 상고 이유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은 위헌이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게 뭐 대법원에 오시기 전에 물어보니까 아직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기록이 방대하고 사안이 민감해서 그렇다라는 게 법원 공부 판사 말인데 통상 이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은 네. 해당 재판부가 네.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네.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경우에 네. 우리 뭐 헌법재판소법에는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청하라 이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네. 상당히 위헌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 또는 위헌이 의심되는 경우에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은 판사가 네. 이건 뭐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기각해버리고 네. 그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대법원의 경우에 지금 재판이 네. 계속되고 있는 곳이 대법원이다 보니까 네. 대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것을 신청한 것이고 네. 대법원이 그걸 제청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판단하게 되면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는 일반 하급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은 경우와는 좀 다르게 대법원이 이것을 이른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네. 판단했다. 이런 압박감을 가지게 되고 대법원으로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되는 것은 상당한 견해 표명에 해당하기 네.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신중하게 되는 것인데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냐 마냐가 어떻게 보면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의 공표 네. 관련 부분은 그간 공표 정도의 표현이면 이게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뭐 매체가 발달하고 다양한 네. 매체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냥 공표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이런 현대의 복잡하고 다기한 여러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범죄 등에서 여전히 많이 규정하고 있는 공표 등이 전부 명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저는 네. 조금 회의적이고요. 네. 다만 형사소송법의 상고이유 제한과 관련해서는 네. 기존에 뭐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든가 뭐 사형이 선고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이유를 인정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네. 선고와 관련해서는 양형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점을 감안하면 한번 좀 판단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일부는 기각하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법원이 상당히 명백하게 양형과 관련해서는 상고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네. 100만 원, 300만 원 이 부분이 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을 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망을 해본다면. 네, 공직선거법은 특별히 선거사범과 네. 관련해서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서 네.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면 네. 법원으로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과를 볼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네. 조항이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면서 본 사안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대법원이 만약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해 버린다면 네. 뭐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소지는 있습니다만 네. 마찬가지로 그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는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 대법원은 그 경우에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의 결정 네. 결과를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만약 한 가지만이라도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경우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대법원이 인용을 하는지 마는지부터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